그 남자는 평생을 위험을 감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낯선 곳, 낯선 시간, 낯선 사람, 그런 단어들만 들어도 등 뒤가 서늘해지는 사람. 그런 그가 어느 날 딸을 지키겠다고 나선 여정에서 자신이 믿어온 모든 상식을 부숴버린 도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밤이면 위험하다는 고정관념, 혼자선 절대 안 된다는 불안, 그리고 외국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공포. 하지만 그곳에선 밤이 더 빛났고 혼자가 더 자유로웠으며 외국에서조차 가족처럼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안했던 낯선 밤을 지나 가장 뜨겁고 가장 평화로운 두 번째 집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분명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그가 본 그 도시는 어떤 곳이었기에 그의 눈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존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53, 전직 경찰이었고 지금은 보안 관련 자문 일을 하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평생을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 매달려 살았고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민하다, 과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죠? 특히 제 딸 안나에게는요. 안나는 제게 하나뿐인 딸이에요. 어릴 적부터 워낙 조심스럽고 예민한 성격이었던 저 때문에 딸은 자율성이라는 걸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학원에서 늦게 오는 날은 제가 직접 차를 몰고 데리러 갔고, 중학교 때 친구들과 밤 영화 보러 간다니까 학교 폭력이라도 당할까봐 펄쩍 뛰었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조금 자유를 주긴 했지만 여전히 제 눈엔 아이 같았어요. 안나는 브루클린에 있는 한 사립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감정 표현에도 솔직해서 늘 주변 친구들이 따르는 스타일이죠. 겉보기엔 활발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아빠인 제가 보기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늘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안나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요? 물론 뉴스나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보긴 했죠.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길거리 음식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정돈돼 보였지만 제가 아는 건 그게 다였어요.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 외국이라는 공간은 늘 위험 그 자체였거든요. 낯선 사람들, 다른 문화, 언어의 장벽, 경찰 생활 내내 외국에서 생기는 사건 사고들, 실종이나 폭력 사례들을 보고 또 보면서 머릿속에 낯선 땅 위험이라는 공식이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나는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숙사도 안전하며 선배들 중 한국 다녀온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해줬다면서요. 제 아내는 안나가 평생의 기회를 얻은 거라며 응원해주자고 했고요. 사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한 번쯤은 날 떠나보내야 잘할지도 몰라.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영상통화를 하기로, 밤 10시 이후엔 외출 금지, 낯선 사람과 단둘이 만나지 말 것, 위험한 곳은 무조건 피할 것. 저는 그렇게 당부에 당부를 거듭했고 안나는 피곤한 듯 웃으며 알겠다고 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안나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랑 잘 지낸다며 밝게 웃었고 학교 수업도 흥미롭다며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고 말했죠. 심지어 자막 없이도 드라마가 조금씩 들린다며 신나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내심 생각보다 괜찮네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날 밤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저녁 즈음에 영상통화를 걸었고 안나는 평소보다 훨씬 들뜬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배경이 이상했습니다. 밝은 네온사인, 시끌벅적한 목소리, 그리고 앞에 놓인 국밥 한 그릇.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지금 어디야? 기숙사 아니잖아. 아빠, 지금 친구들이랑 밥 먹고 있어요. 감자탕 먹고 국밥으로 마무리하려고요. 완전 맛있어요. 잠깐만. 지금 몇 시인데 밖에 있어. 한국은 지금 자정 넘었잖아. 응. 12시 조금 넘었을걸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 밤에도 완전 밝고
사람도 많고 안전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경보가 울렸습니다. 미쳤냐? 이 시간에 여자애가 지금 어딘데 혼자 다녀. 당장 기숙사로 들어가. 아니, 그보다 친구들 바꿔봐. 같이 있는 사람 맞는 거야? 안나는 당황하면서도 웃었어요. 아빠, 진짜 여기 완전 안전하다니까요. 옆에 현지 친구도 있고 식당도 대학교 근처예요. 요즘 한국 학생들은 밤에 밥 먹는 거 다들 흔한 거라던데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외국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밤 12시에 어린 딸이 길거리에서 밥을 먹으며 웃고 있을 수가 있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온갖 상상이 떠올랐어요. 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불안, 만약 범죄를 당하면 제가 여태 본 영상들과 기사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심장은 2배로 뛰었습니다.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젠 내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야 했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아무리 말해도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한국 갈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제 얼굴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년 만에 짐을 쌌습니다. 공항행 택시에 몸을 실으며 제 마음속엔 오직 하나뿐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려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단정하고 매끄러웠습니다. 공기가 깨끗하다고 느껴졌고 안내 표지판도 아주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틈조차 없어 보였어요. 뉴욕의 JFK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연결한 딸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를 감추지 않았기에 딸도 당황보다는 미묘한 긴장감이 얼굴에 비치더군요. 아빠, 정말 온 거예요? 그래, 그 영상 이후로는 그냥 앉아서 볼 수가 없더라. 딸은 웃으며 짐을 받아주었고 우리는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은 정숙했고 승객 대부분은 조용히 각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 불필요한 소란이 없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도시는 천천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고 저는 그 낯선 조용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머무는 학교 근처의 기숙사는 생각보다 훨씬 안전해 보였습니다. 입구엔 CCTV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구마다 학생증을 태그해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돼 있었어요. 며칠간 저는 딸의 일상에 함께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뒤 딸은 저를 데리고 여러 곳을 소개해 주었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동네 골목 안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떡볶이, 순대, 튀김이라는 메뉴들이 저에겐 생소했지만 그곳엔 삼삼오오 모인 젊은이들이 밝은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에도 혼자 와서 앉아있는 여성 손님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아는 세상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이 저를 데리고 간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던 학생이 갑자기 가방도 핸드폰도 그대로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얘, 도둑은 없니? 왜 저렇게 두고 가? 아빠, 여긴 원래 그래요. 다들 화장실 다녀오거나 잠깐 전화 받으러 나갈 때도 물건 두고 가요. 그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경찰이었을 때 가장 흔한 사건이 도난이었고 공공장소에 뭔가를 잠시라도 두고 간다는 건 잃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딸의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딸이 사전에 친구들에게 아빠가 한국에 와 계시다고 이야기했는지 모두들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어가 조금 서툰 친구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의를 갖추며 대화를 이어가려는 태도는 아주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함께 감자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감자탕이라는 음식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지만 국물 맛이 너무 깊고 진해서 먹는 순간부터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매운맛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내 그 안에서 묘한 중독성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도중 친구 한 명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한국은 밤이 더 매력적인 나라예요. 그 말은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밤이라는 건 보통 위험의 시간이었고 조심하고 피해야 할 시간대였죠.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저를 데리고 갔던 한강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대화하는 가족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까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고요함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짜 안전이었어요. 여긴 밤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딸이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도시엔 위험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평생 익숙했던 그 위험의 형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을 바꾼 건 지하철이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솔직히 위험했어요. 플랫폼에서 괜히 부딪히기라도 하면 험악한 눈초리가 날아오고 때론 싸움도 일어났죠.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은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노약 좌석은 철저히 지켜졌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승하차하는 모습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딸이 친구들과 콘서트를 보러 간다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펄쩍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다르더군요. 저는 무심히 물었습니다. 몇 시에 끝나? 아마 10시쯤이요. 공연장 근처에 맛있는 국밥집도 있다던데요. 그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10시에 끝나는 콘서트와 그 이후의 식사가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리는 동안 근처 찜질방이라는 곳에 가서 휴식을 취했어요. 거기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제게 한국의 변화, 그리고 치안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옛날엔 무서운 일이 많았지. 근데 지금은 나라가 달라졌어. CCTV도 많고 경찰도 친절해졌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너무 오래 내 기준 속에서만 세상을 바라봤구나. 딸이 콘서트 후 무사히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걱정 없이 그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딸 몰래 국밥집을 다시 찾았어요. 혼자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지? 국밥의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도시가, 그리고 이 문화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내 모든 편견을 따뜻함 하나로 무너뜨렸어요. 이제는 제가 딸보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한강을 걷고 동네 커피숍에 들러 한국식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딸을 걱정해 찾아온 나라에서 이제는 제가 배우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엔 단순한 안전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질서가 생활 속에 녹아 있었고 그것이 한국의 치안이라는 단어를 훨씬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젠 내가 더 안심이 돼. 딸은 눈이 촉촉해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단순히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딸에게 진짜 세상을 배우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학교라는 거려. 딸과 지낸 한국 생활이 어느덧 보름을 넘기면서 저도 모르게 이곳의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경계와 걱정으로만 가득했던 하루하루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이 도시에 녹아들고 있었어요. 딸이 다니는 대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생겼고 동네 주민들과 인사도 자연스럽게 나눌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한 번은 단골이 된 국밥집 사장님께서 반찬이 부족하다고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저씨, 여기 사람들은 가족처럼 대해요. 특히 외국에서 온 분들 보면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무뚝뚝하고 경계심 강한 제가 어느덧 이곳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사람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걸 뼈저리게 느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딸과 딸의 친구들,
그리고 저까지 4명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동네에서 꽤 평이 좋다는 작은 한식집이었는데 메뉴는 감자탕. 저는 이미 감자탕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기에 기대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분위기도 활기찼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반찬이 먼저 나왔고 딸의 친구 중 한 명이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아저씨, 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 한국 와서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저는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이가 부러졌습니다. 정확히는 예전에 미국에서 치료받은 레진 충전 부위가 떨어져 나간 거였어요. 이물감과 통증이 동시에 느껴졌고 저는 순간적으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며 물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뭐 씹다가 아픈 거예요? 응. 이쪽 이가 좀 이상해. 아프기도 하고 뭔가 빠진 것 같아. 딸은 당황했지만 친구에게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고 친구는 곧장 휴대폰으로 근처 치과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시간이긴 했지만 다행히 응급 진료가 가능한 치과가 있다는 걸 알아냈고 식사 도중이었지만 우리는 곧장 치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치과 치료는 비싸고 예약도 오래 걸리는 일상이었거든요. 치과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작고 깔끔한 건물 2층에 위치한 그 치과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가 따로 있었고 데스크에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접수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빠르고 친절했으며 무엇보다 청결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젊은 남자 치과의사가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치료 금방 끝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치료는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고통 없이 예전보다 더 튼튼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에 건네진 진료비를 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다른 추가 비용은요? 여기선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받는 것도 없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음식이 맛있고 거리가 깨끗한 것 이상의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스템과 신뢰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몸이 아플 때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한 상황을 이렇게 부드럽고 빠르게 해결해주는 나라는 많지 않을 거예요.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일 겪고 나서도 아직도 여기가 무섭다고 생각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늘은 내가 이 나라한테 한 수 배운 날인 것 같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계속 특별했습니다. 딸은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고 저는 며칠 동안 서울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의외로 소중했습니다. 혼자 지하철을 타고 명동과 광화문을 돌아다녔고 한옥마을에서 전통 다도를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전통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선 나도 관광객이지만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낯설미 불편함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국밥집에 들어가 국밥을 시켰습니다. 조용히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 앞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외국 분이세요? 여기 국밥 처음 드세요? 네. 벌써 4번째예요. 이젠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그 아주머니는 깔깔 웃으며 깍두기를 더 덜어주셨고 저는 따뜻함에 다시 한번 마음이 물들었습니다. 처음엔 딸을 걱정해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이젠 제가 먼저 이 나라의 사람들을 문화와 시스템을 믿고 있었어요. 그날 밤 딸이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오래 지내고 싶다면 나는 기꺼이 응원해줄게. 딸은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봤고 이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딸을 끌어안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에게 준 게 많지만 너도 이 나라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저희 부녀는 서로를 이해했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는 건 단순히 범죄가 적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안정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곳에 제 딸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딸과 함께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 도시에 정이 들어버렸고 딸과 함께 웃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져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딸은 그 사이 더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눈빛이 단단해졌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능숙하게 이어갔습니다. 혼자서 한국어로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지하철 노선도 문제없이 파악하는 모습에서 저는 이전에 알던 보호받아야 할 딸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었어요. 그날 아침, 딸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나 인터뷰 있어요. 교환학생 경험자로서 대외활동 홍보 영상 촬영인데 같이 와서 봐줄래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간 장소는 한 캠퍼스 안의 미디어실이었습니다. 딸은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고 담당자와 짧게 이야기한 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고 딸의 입에서 또렷한 한국어 인사말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안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안나는 이어서 한국에서의 삶, 만난 사람들, 배운 것들, 그리고 자신이 느낀 안전함에 대해 하나하나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온 딸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딸의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떠날 차례였습니다. 귀국 날짜가 다가오자 마음 한편이 서운하고 복잡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 한 학기를 더 마무리하고 이어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출국 전날, 우리는 함께 마지막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국밥집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자그마한 골목 안에 자리한 그곳은 이미 2번이나 간 곳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요. 학교 끝나고도 한동안 여기 남아서 일도 해보고 싶고 한국이 내 2번째 집처럼 느껴져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인생 대부분을 위험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온 저였지만 이제는 다른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 안나야, 나도 내가 여기에서 계속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웃고 당당하게 말하고 하루하루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이별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슬프기보단 든든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이제 더는 지켜야 할 존재로서의 딸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녀가 제 삶에서 스스로 걸어가는 독립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너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딸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아빠, 내가 처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곳을 사랑하게 만든 나라.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밤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고 그 위로 딸의 웃음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 돌아와서도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할 때면 멈추지 않았고 국밥의 깊은 맛과 사람들의 따뜻함,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묻더군요. 아니, 도대체 한국에서 뭐를 보고 온 거야?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처음이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내가 뭘 지키려 했는지를 배웠고 그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봤어. 그리고 진심으로 덧붙였습니다. 그곳은 국밥보다 뜨겁고 감자탕보다 깊은 나라였어. 딸은 지금도 한국에 있습니다. 저와는 매주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며 지낸 일상을 공유하곤 해요. 다만 이제는 제가 먼저 묻지 않습니다. 어디 가니? 몇 시에 들어오니?
그런 질문은 이젠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니? 딸은 환하게 웃으며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위에 선 딸을 응원합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내 딸 안나에게 한국은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첫 번째 문이 되었고, 저에게는 그 문을 열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저 막으러 갔던 겁니다. 당연히 말려야 할 일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망설임 없이 비행기 티켓을 끊었죠. 너무 멀고 너무 낯선 나라. 거기서 내 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낯선 도시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게 제가 알던 것과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람도, 거리도, 공기조차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분명 처음엔 반대하러 간 여정이었는데 돌아올 때쯤엔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해요. 체코 프라하에 살고 있고 이곳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유럽 기업들의 국제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위험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정확성과 신속함이 생명인 이 일에서 저는 꽤 인정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에게는 단지 일일 뿐이에요. 제 삶의 중심은 언제나 가족이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어머니, 여동생 마리 그리고 저 3명뿐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15살이던 해에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는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시며 우리 자매를 홀로 키우셨어요. 저는 20살부터 집안의 경제를 책임졌고, 마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제 삶의 목표였어요. 마리는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어요. 그림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특히 한국 문화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케이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라다시피 했죠. 결국 마리는 20살이 되던 해 미술을 전공하겠다며 서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어머니와 상의 끝에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가 영상통화로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결혼을 한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제결혼을 그리 낭만적으로 보지 않아요. 어쩌면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친구 하나가 스페인 남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어요. 처음엔 영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눈빛으로 통한다며 행복해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작은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친구는 명절마다 혼자였고, 시댁 사람들은 그녀를 이방인 취급했죠. 아이를 키우는 방식, 돈을 쓰는 습관, 심지어 식사 시간까지도 맞지 않았어요. 결국 몇 년 뒤, 친구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는 생계를 위해 하루에 2가지 아르바이트를 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본 저는 그저 사랑하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환상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생활도 다르다는 건 단지 다름이 아니라 낯설미고, 그 낯설은 결국 벽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을 너무 생생히 봐왔기에 마리의 결정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마리에게 말했어요. 너 지금 너무 이른 결정하는 거야. 현실을 몰라서 그래. 하지만 마리는 단호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판단하라고. 민수를 직접 만나보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눈으로 보고 느껴봐. 그 며칠 후 제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상한 예감에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그때 프라하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댁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고 전기 콘센트에서 시작된 단순한 누전 사고라고 했어요. 소방서에서 빠르게 출동했고 어머니도 제 시간에 대피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가 폐기능이 약한 편이라서 연기를 잠시 마신 탓에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안정을 찾은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도 며칠 쉬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 순간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제가 늘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제 눈앞이 아닌 곳에서 그렇게 혼자 위험을 겪으셨다는 사실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챙겨드리며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날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마음은 가까이 있어야 보이는 거야. 너도 마리를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진 않니? 그 말에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저는 마리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걱정했지만 정말 그녀의 삶을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보고 듣는 것만으로 그녀의 인생을 판단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죄책감이 마리에 대한 태도까지 되돌아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리를 만나러 한국에 가기로요. 그녀가 말하는 사랑이 진짜인지,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마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멀리서 추측하고 비판하기 전에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내가 갈게. 민수도 만나보고 내가 사는 모습도 직접 볼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불안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민수라는 남자, 그리고 마리가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하지만 이번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에 또 다른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차분하며 동시에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의외로 공항의 냄새였어요. 낯설면서도 청결한 느낌이 강하게 풍겼고 바닥이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정돈된 안내 표지와 직원들의 표정, 그리고 절도 있는 움직임들이 처음으로 제 경계를 허무는 데 충분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뒤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전동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광경도 신기했지만 그보다 놀라웠던 건 모두가 조용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데도 소음이 거의 없다는 게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팀원이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서울행 급행열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보이는 깨끗한 바닥과 창문, 그리고 양복을 단정히 입은 회사원들. 모두가 바쁘게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밀치거나 소리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프라하의 대중교통에서는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새치기를 하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비행으로 지친 몸에 낯선 공기와 사람들, 복잡하게 얽힌 안내 표지들까지 모든 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공항에서는 순조롭게 지나왔지만 정작 시내로 들어와 숙소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게가 꽤 나가는 대형 캐리어를 끌며 계단과 인파를 지나던 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딱 하는 경쾌하면서도 불길한 소리. 바닥을 보니 캐리어 바퀴 하나가 깨져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현실감이 없었달까요. 그런데 움직이려 하니 다른 한쪽 바퀴도 기울어지며 덜컥거렸고 캐리어는 결국 한쪽으로 확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지나갔고 누군가 짧게 제 눈치를 보긴 했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장난 바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로와 당황스러움이 겹치면서 속이 울컥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그러고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숙소 체크인 시간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제 앞으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고개를 들자 그는 살짝 숙인 자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표정은 무척 부드러웠어요.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아니요. 바퀴가 부러졌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무거워 보이네요. 가까운 곳까지만이라도 제가 들어드릴게요. 숙소가 근처인가요? 그가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미 팔과 손목의 캐리어 무게가 그대로 실려있는 상황에서 거절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하고 묻자 그는 웃으며 캐리어 손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지 않냐는 제 질문에 그는 경찰서에서 무거운 장비들 옮기느라 이건 가벼운 편이에요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짧은 동행이었지만 그 몇 분이 제겐 낯선 도시에서 처음으로 느낀 온기였습니다. 지우는 제게 숙소 위치를 확인해주고 근처 골목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서울에 처음 왔냐고 한국어는 조금 하냐고 물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거의 자동 반사처럼 네, 동생 보러 왔어요. 여기서 유학 중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착한 숙소 앞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내려놓고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혹시 머무는 동안 불편한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지만 그래도 혼자 계시면 불안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명함을 받아들며 저는 처음으로 서울의 밤이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마리를 만났습니다. 대학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마리는 밝은 얼굴로 저를 반겼고 저 역시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눈빛에서 저는 마리가 정말 어른이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우리가 마신 커피는 고소했고 카페 내부는 아기자기하면서도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편안해졌어요. 마리는 민수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확신이 없었어요. 마리의 선택이 감정적인 충동은 아닐까? 민수라는 남자가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일까? 단순한 환상에 빠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남은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범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한 식당이었어요. 저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어색했는데 마리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하게 주문을 하고 자연스럽게 저를 챙겼습니다. 마치 이 도시가 이제는 자기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요. 그리고 곧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셔츠에 다소 긴장한 얼굴로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마리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말끝마다 예의를 담으려 애쓰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엔 그런 모습조차 계산된 이미지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여동생을 지키겠다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만큼 냉정하게 판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무례하거나 과장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가 말을 할 때마다 그의 시선은 항상 마리를 향했고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제가 무심코 한국의 음식 문화나 예절에 대해 물어보면 그는 마치 학교 선생님처럼 조용히 설명해주면서도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나 제가 불편할까봐 배려하는 모습이 습관처럼 배어 있었어요. 식사 도중 젓가락을 잘 못 쓰는 제 모습을 보고 마리가 웃으며 도와주려 하자 민수가 자연스럽게 휴지와 물컵을 챙겨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거창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오히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결혼을 말리러 왔는데 왜 이렇게 점점 민수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
며칠 동안 저는 마리와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민수와도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그 중 한 번은 마리가 갑자기 속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했던 일이 있었는데 민수는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예약을 마치고 약국까지 들러 약까지 챙겨 놓았더군요. 제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는 낯선 땅에 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당연히 챙겨야죠.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여기가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마리도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단순히 결혼을 하겠다는 감정적인 젊은이가 아니라 이미 여동생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민수의 표정을 보며 그가 단순히 착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마리를 생각하고 지켜주려는 책임감이 분명하게 보였어요. 민수가 마리를 바라볼 때의 시선은 사랑 이상이었습니다. 존중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마리 역시 민수를 대할 때 조심스럽고 배려 깊은 태도를 보였어요. 그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부럽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셋이 함께 산책하던 중 민수가 무심코 마리의 신발끈이 풀린 걸 발견하고 말없이 무릎을 꿇고 묶어주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는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마리를 맡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낯선 도시 속에서 마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 곁에는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고 싶어졌습니다. 내 동생이 선택한 사람,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요. 처음엔 말릴 생각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점점 제 마음의 무게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향한 제 시선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신뢰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마리 사이에는 늘 조화로운 공기가 흐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리가 다소 예민해진 얼굴로 민수가 요즘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는 늘 조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기에 그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졌거든요. 자초지종을 들으니 이렇습니다. 마리가 친구들과 워크숍 준비로 이틀간 지방에 머물 계획이었는데 민수가 그것을 듣고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슬쩍 요즘 몸도 안 좋은데 장거리 이동은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마리는 그 말이 자신을 제약하려는 것처럼 들려 마음이 상했던 거였고요. 하지만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은 민수가 마리가 전날 밤 복통을 호소했던 걸 걱정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주고 그 지역의 병원 위치까지 미리 알아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준비한 민수의 모습에 마리는 오히려 더 미안해졌다고 했어요. 알고 보면 모든 시작은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표현 방식이 서로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조용히 오해를 풀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짜 배려란 이렇게 묵묵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제게도 작은 사건 하나가 생겼습니다. 서울 시내를 혼자 걷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리와 민수는 약속이 있어 따로 움직였고 저는 홍대 인근의 북카페에서 책을 읽고 나오다가 작은 사고를 겪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사고 나와 무심코 지갑을 꺼내려던 순간 가방 속에 있어야 할 그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외국인으로서의 불안감, 카드와 신분증이 모두 들어있던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현실이 겹쳐지면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시 카페로 달려가고 들렀던 편의점까지 샅샅이 돌아봤지만 흔적은 없었어요.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깨는 저절로 축 처졌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가는 그 거리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방 안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던 순간 손끝에 낯익은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 평소엔 거의 열어보지 않던 공간에 얇은 종이 하나가 접혀 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오래전 서울역에서 만난 그 경찰관, 지훈의 명함이었습니다. 당황한 제게 친절하게 캐리어를 들어주며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말하던 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무 기대 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번호가 바뀌었거나 외국인인 제가 갑자기 연락하면 당황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로. 안나 씨 맞으시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우는 영어로 아주 자연스럽게 발음도 매끄럽게 인사했고 당황한 저를 안심시키듯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계신 위치에서 가까운 지구대를 알려드릴게요. 가능하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로부터 30분도 되지 않아 지훈이 나타났고 함께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누군가가 카페 근처에서 지갑을 주워서 이미 경찰서에 맡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찰관이 보여준 지갑은 다름 아닌 제 것이었고 내용물도 고스란히 그대로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한국이죠. 여기선 잃어버린 물건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정말 많아요. 다행히 안나 씨도 그 운을 누리신 거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처음엔 단지 운이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지훈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부심과 그게 이 나라에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방인인 저에게조차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온 지갑. 그 안에는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고 목이 메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에게 받은 따뜻한 배려. 저는 그 순간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 차 한 잔을 사주었습니다. 그는 무겁지 않은 대화로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조금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나라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국제 결혼이 위험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편견이었다는 걸 점점 깨닫고 있어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믿을 기회를 얼마나 주느냐, 그리고 상대가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그 말은 저를 다시 한번 깊이 흔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갑을 가방 속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 낯선 도시에서 제가 받은 친절과 신뢰의 상징 같았어요. 지훈과 헤어진 뒤 저는 조용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진정되었지만 그날 하루는 제게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해줬어요. 단지 지갑을 찾은 것만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믿음을 느낀 하루였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낯익은 글씨가 적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리의 손글씨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은한 색감의 예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마리와 민수가 함께 준비한 웨딩 초대장이었습니다. 그 초대장을 손에 쥐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주는 방식은 꼭 손을 잡고 앞장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묵묵히 신뢰를 보내주는 것,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를 이해하고 있었고 믿고 싶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낯선 여정 속에서 제가 찾아낸 가장 따뜻한 진실이었습니다. 마리의 결혼식은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서울 북촌의 한옥 마당에서 열린 조촐한 예식이었지만 거기에는 화려한 장식도 거창한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그들의 이야기가 이미 충분히 감동이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은 괜찮다가 아니라 이 결혼은 정말 축복받을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서울에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프라하로 돌아갈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만 느슨해졌어요. 체크아웃 전날 밤, 짐을 싸면서도 어쩐지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손이 자꾸 멈춰졌습니다. 지훈, 그 조용한 목소리, 신중한 말투,
그리고 처음 만난 날의 배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의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도움을 줬고 위로를 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궁금해졌고 보고 싶어졌어요. 그런 감정을 인정하기까지 사실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마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훈 씨한테 다시 연락해도 될까? 마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 사람이라면 언니 연락 기다리고 있을걸? 그렇게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된 지훈과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하루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제 질문 하나하나에 더 이상 거리감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과 체코의 문화, 가족, 일, 그리고 삶의 속도에 대해서까지. 저는 말했습니다. 프라하도 예쁜 도시예요. 언젠가 오게 된다면 내가 안내해 줄게요.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작은 약속을 느꼈습니다. 프라하로 돌아간 뒤에도 지우는 종종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거기엔 늘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계절이 바뀌는 이야기, 최근에 읽은 책 한 권, 그리고 어떤 날은 그가 순찰 중에 찍은 서울 하늘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프라하의 풍경을 찍어 보내주며 그와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무렵 지훈에게서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나 씨, 혹시 다음 달쯤 프라하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휴가가 나서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심장이 2번 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긴장도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를 보러 오겠다고 말한 그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프라하 공항에서 지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수줍은 표정이었고 저는 그를 향해 걸어가며 그동안 품어왔던 마음을 담아 조용히 말했어요. 어서 와요. 여기가 제 도시예요. 지훈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그 모습이 그 어떤 말보다 큰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프라하 곳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구시가지 광장에서 체코 전통 빵을 함께 나눠 먹고 까를교에서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우는 낯선 언어에도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았고 제 설명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웃어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며 두 나라의 시간대만큼이나 다른 우리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안나 씨가 궁금해졌고 지금은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 고백은 짧았지만 저에겐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서도 당신은 제게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다가왔을 때 마음을 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문을 열었고 체코에서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도시에서 각자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사진과 목소리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도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가족을 설득하러 가는 것도 누군가를 평가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그리고 그 길이 제가 원했던 진짜 삶으로 이어져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